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45부 이순신 옥포로 출진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2년 5월 2일 무렵. 이게 정확한 날짜를 좀 알기가 난해한 게 기록이 좀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아마 추정컨대 난중일기의 기록을 추정컨대 대략 5월 1일에서 5월 2일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해가지고 이순신은 원균에게 구원 요청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사라지면은 이빨이 시리다. 그죠? 그 말 그대로 만약에 경상도 해역이 일본군에게 장악이 된다면은 전라도 해역이 위험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따라서 이치상 당연히 지원을 나가는 것이 옳겠으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순신이 경상도 해역까지 건너가서 일본군을 격퇴한 데에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조정의 지시 없이 군대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전라도 해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해역 내 자기 구역 담당 내에서 군을 움직이는 거하고 아예 경상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싸우는 거하고는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이런 비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서로 네 구역, 내 구역 따지면서 그렇게 관료주의적으로 나올 수 있냐? 이거 충무공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너무 실망스럽다. 그렇게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조선은 철저한 관료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군대가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지원을 한다. 그게 조정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요. 반역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한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순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요. 더군다나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을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게 이분이 진짜 아주 철저한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주의자 이순신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다행했던 게 뭐냐면은 4월 27일 무렵에 조정으로부터 경성 우수사 원균과 합세해서 적선을 격파하라는 요지에 그런 명령이 선정관을 통해서 이순신에게 하달이 됩니다. 이로써 조정의 허락을 받는 문제는 일단 좀 해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가 좀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어떤 문제가 또 더 있냐? 전라도 수군은요, 철저히 전라도 해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직된 군대인데, 따라서 전라도 지역의 해로나 지리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겠지만, 경상도 해역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현지 실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너무 현대시대에 살다 보니까, 옛날 전통 시기에 그런 수군이나 해군 운항하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망망대해에서 그냥 노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항해는요, 좋게 말하면 항해고,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물 위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류, 이런 것들 정말 잘 파악을 하게 되고, 물길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가 물살이 급한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한동력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중간에 격군들이 피로도가 높아지면은, 정박을 해서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배 안에서 취사를 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약식으로 먹는 거야 안에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투가 되겠냐고요. 제대로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보급도 받고 쉴 수 있는 기항지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서 가야 되는 건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이미 경상 우수형이 와야 된 마당에 그런 기항지를 찾아내기도 쉽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런 보급과 병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혹시라도 전라도 수군이 경상도 해역으로 넘어갔다. 근데 거기서 혹시라도 참패를 당했다. 그러면은 경상도 바다뿐만 아니라 전라도 바다까지 싹 다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합리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우리 홈그라운드 전라도 해역에서 싸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안타깝지만 경상도 바다는 일단 포기를 하고 일본군이 전라도 해역으로 넘어오면은 여기서 방어를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때 당시 이순신이 부하 장군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사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그 군사회의장 분위기가 대체로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시 군사회의장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순신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 이순신이 소집한 군사회의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었냐면은 우리가 왜 꼭 경상도 해역까지 건너가서 해야 되냐, 그죠? 뭐 조정에서는 나름 이제 연합함대를 구성해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의 명령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경상도 해역으로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 거냐? 그러려면 위험 부담도 너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지기라도 하면은 그때는 우리 해역도 같이 끝나는데 차라리 홈그라운드로 적군을 끌어들여서 싸우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게 원래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순신이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 이 군사회의장에서 한 장수가 분연히 일어나서 팔뚝을 걷어버치고 좌중을 질타한 거죠. 당신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질타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광양현감 어영담이라는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녹도만호 정운과 군관 송희립이 그랬다라고 써있고 난중 장록에서는 광양현감 어영담이 그랬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셋 다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갖다가 셋 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광양현감 어영담이 좌종을 향해서 뭐라고 질타를 하냐면은 아니 영남도 왕의 바다인데 우리가 왕의 바다를 지키려 출진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문제다. 당연히 가서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아니 경상도 지역에 쳐들어온 일본군은 우리의 적이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인데 차라리 경상도 해역에서 차단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강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녹도만호 정원 그리고 군관 송희립도 역시 적을 토벌하는데 어찌 우리 영역 남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분강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때 순신은 여러 포의 수군을 앞바다에 모으고 적이 이르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순신이 확실히 준비성이 철저한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균이 보낸 사람도 구원을 요청을 하고 이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때 보낸 사람도 이순신의 척후선이 그걸 갖다 탐지를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척후선을 굉장히 철저하게 운영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아무튼 이순신이 이렇게 여러 포의 수군을 앞바다에 모으고 적이 이르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군사회의가 일어났는데 영남의 말을 듣고 자 원균의 구원 요청을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말해보라고 했겠죠. 여러 장수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키기에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다른 도에 가겠는가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좀 관료주의죠, 그죠? 네 구역 내 구역 따지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수만 없는 게 나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녹도만호 정운과 군관 송희립만은 강기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순신에게 진격하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적을 토벌하는데 우리 도와 남의 도가 따로 없다. 적의 예봉을 꺾어 놓으면 본도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순망치한의 논리죠. 하니 순신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난중 장로배에서는 요 대사를 어영담이 이제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세 사람 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재밌는 게 순신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순신도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경상도 해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차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순신 성격 자체가 원체 신중하다는 점 그리고 또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자면은 자기들 해역에서 지키는 게 맞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판세를 놓고 봤을 때 경상도에게서 차단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피해를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이 말을 듣고서 기뻐했는데, 사실 이순신이 이 당일날 회의에서 완벽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밤새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요. 역시 돌다리도 몇 번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한 스타일의 장수답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밝아오자, 그 다음에 새벽이 밝아오자 이순신이 다시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사실상 이순신은 출정을 해서 경상도 해역으로 나가서 싸울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은 그거예요. 조정의 명령은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경상도 지역으로 가서 싸우려면은 좀 길도 알아야 되고, 보급도 좀 충당해야 되고, 기항지도 선정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순신도 거기는 가서 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생판 모르는 곳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보면은 같은 조선이라고는 하지만 원균이 이걸 도와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원균이 지금 완전히 이제 경상 우수영이 해체가 돼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고, 무엇보다도 해군은 군함별로 떨어져서 그렇게 싸우는 형태다 보니까 자기 진영 내에 이걸 좀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순신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게 되냐? 그거는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해역으로 출신하기로 결심했던 이순신. 고민거리는 그거였다고 그랬죠? 경상도 해역의 해로를 좀 빠삭하게 하는 장수가 자기 휘하에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인물이 바로 어영담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풀렸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경상도 해역으로 출신하기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상도 해역의 수로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순신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쪽 해로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수가 출친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난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친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어영담이 또 그쪽 해역의 해로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게 잘하냐? 어영담이 과거에 진해 방면에서 복무를 했었고, 거기서 맡았던 일이 뭐였냐면은 또 해로를 조사하는 일을 또 거기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더군다나 어영담은 출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장수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열린 군사회의 때 이순신이 어영담에게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이튿날 새벽 이순신이 장병들을 모아놓고 어영담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지금 어영담을 불러다가 말하기라고 딱 돼 있죠. 그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 회의 시작하자마자 왜 어영담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밤사이에 이순신이 출친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영담을 콕 집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하필 어영담이었냐 했을 때 어영담이 이순신이 찾고 있는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전 조사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게 이순신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영담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양 현감은 영남을 구원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자, 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녹도만호 정운, 그 다음에 군간 송일인 말고도 광양 현감 어영담도 마찬가지로 출친을 강력하게 찬성했던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조 수정실록에는 어영담이 찬성하는 대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난중 잡록에 있는 대목으로 놓고 봤을 때 세 사람이 가장 적극적인 찬성론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나도 생각해보니 역시 이치가 있는 말이다. 즉 이순신이 순망치한의 논리를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남 바다에서의 외적 토벌은 반드시 노량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 텐데, 즉
지금 전라도 해역에서 경상도 해역을 넘어갈 때 가장 격전지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노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전투가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이순신이 봤을 때는 지금 경상도 수군이 다 와해됐잖아요. 그럼 사실상 부산까지 진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그거죠. 전라도 수군은 거기까지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깊고 먼 물길을 시험해본 사람이 없으니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이순신이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 좌수영이 있는 곳이 전라도 여수인데, 거기서 어쩌면 부산까지 가서 싸워야 될 수도 있는데, 거리도 거리거니와 가는 길도 잘 모르고 어디가 물살이 빠른지, 조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어느 쪽에 암초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항지는 어디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지, 보급은 어떻게 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참 역시 이순신이 정말 준비성이 철저한 장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자 어영담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 이하 구절 볼게요. 어영담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맡겠소이다. 나를 선봉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영담은 출진을 찬성하는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거를 또 노리고 있었던 거죠. 어영담이 과거에 그런 경력도 있고 출신은 찬성하는 장수니까 어영담한테 이걸 딱 물어보면은 얘는 100% 자원할 것이다. 그럼 분위기가 잡히잖아요. 그죠? 적합한 인물이 나왔으니까 가자 하면은 다른 장수들도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자 이제 이순신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광양의 말에 따라 분부하겠다라고 하고 곧 장군기를 세우고 소라를 불며 대포를 터뜨리고서 어영담을 선봉으로 삼았다. 라고 이렇게 난중잡록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면서 어영담을 사실상 이제 길잡이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수로 문제가 해결이 되자 더 이상 이제 출진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조정의 명령, 이거는 확보가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수로 파악 문제인데, 요것도 역시 해결이 됐어요. 그러자 이순신이 경상도 해역으로 출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순신은 경상 우수사 원균에게 사람을 보내서 출전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전라 우수사 이혁기한테도 통보를 해가지고 같이 합세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타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임전태세는 다 갖추고 있었으니까 바로 5월 4일 날에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 수군들이 여수항을 출항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러면은 이순신 함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도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출진이 결정됐습니다.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 수군은 경상도 해역으로 진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경상 우수사 원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전라 우수사 이혁기한테도 통보를 해가지고 같이 참전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5월 4일날에 이순신은 마침내 좌수영에 있는 여수항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출전하는 장수들은 전라 좌수사 이순신을 비롯해가지고 그 면면들을 보면요. 방답참사 이순신,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이순신 장수하고 동명이인인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광양현감 어영담, 이분이 이제 사실상 항로를 잡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녹도만호 정훈, 역시 이순신 비하에 가장 제일 가는 용장 하면은 정훈이죠. 그 다음에 발포 가장 나대용, 바로 그 유명한 나대용입니다. 거북선을 설계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전라 좌수영의 수군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냐 했을 때, 일단 판옥선이 이때 당시 조선군이 자랑하는 대형 군함이자 핵심 주력 군함이었죠. 판옥선이 24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선은 중형 군함인데 15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작선은 소형 쾌속선으로 46척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합 85척인데 85척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그죠? 이게 아마 일본군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은 뭐 일본군이 뭐 어느 해전에서 100몇 척을 갖고 왔다, 200척을 갖고 왔다. 근데 사실 그 100척, 200척 척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전은. 이게 좀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해전은 척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군함의 성능, 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이게 대형 군함이냐, 얼마나 성능이 좋은 군함이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아니 막말로 파노석 한 척하고 고기잡이 어선 20척하고 붙어도 아마 고기잡이 어선 20척이 못 이길 거 파노선 하나. 그냥 파노선이 깔고 뭉개고 가도 될걸요 거의. 그 정도로 성능 차이가 심하면은 이게 잽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육군처럼 보병 한 명 잡으려고 뭐 보병 우리 편 2명 붙이면 확실히 이기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군함 총 척수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도 총 척수는 85척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핵심 군함은 판옥선 24척이 이게 핵심 주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선 15척이 좀 보조를 하는 그런 형국이죠. 따라서 포작선, 즉 소형 쾌속선인 포작선은 좀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군함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정탐이라든가 혹은 연락을 이제 전달한다거나 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핵심 전력은 판옥선 24척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순신이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야심작이었던 거북선은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1차 출신 때는 참전하지 않았고, 거북선은 2차 출신 때 그때부터 이제 참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5월 6일 날에 이순신이 지휘하는 전라 좌수군의 함대가 경상도 해역인 거제 앞바다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상 우수사 원균과 옥포 만호 이운용, 영등포 만호 오치적 등이 보유하고 있던 경상 우수형의 전함들과 합류를 하게 됐다는 거죠. 당시 원균이 이끌고 온 함대는 좀 초라한데, 자, 그 도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상 우수형 보시면은 경상 우수사 원균, 그 이하로, 그래도 이쪽 분들이 지금 여기 거론된 분들이 그래도 나름 원균 휘하에서 에이스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옥포 만호 이운용,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영등포 만호 우치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영등포는 서울에 있는 영등포가 아니라 거제도에 있는 영등포예요. 그 다음에 남해현령 기옥은 율포 만호 이영남, 이런 장수들이 여기에 포진을 해 있죠. 보유하고 있는 군함이 원래 경상 우수형도 대략 한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판옥선이 70여 척이라는 게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전라 좌수형 함대나 경상 우수형 함대나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다 자침을 시켜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판옥선 4척, 협선 2척, 포작선은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합 6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좀 요걸 보고서 살짝 좀 당황한 거예요. 합류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 아니 그 많다던 경상 우수형 함대들이 다 사라지고 꼴랑 남은 게 6척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합류할 것으로 믿었던 전라 우수형 수군이 끝내 오지 않게 되면서, 이로써 조선 측의 연합함대는 사실상 전라 좌수군을 주력으로 하는, 여기 이제 경상 우수형 군함이 6척 정도 가세된 총합 91척의 규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부터 이순신은 원균의 행동을 좀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순신 성격상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조정에서는 뭐라고 이제 명령서를 보냈냐면은 경상 우수군이 반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전라 좌수형 군대가 가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세를 해서 같이 이제 처부수라고 그렇게 명령서가 내려왔는데, 아니 근데 원균이 보유한 전력을 보니까 이게 무슨 연합함대야 이게. 그죠? 너무 형편없는 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순신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먼저 첫째, 분명히 이제 조정에서 내린 명령서에서는 경상 우수형이 반격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같이 연합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반격 준비는 고사하고 뭐 제대로 된 전투도 없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려다가 남은 그 함대 가지고서 합친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이순신이 원균에 대해서 파악한 게 뭐냐면, 첫째, 저 양반 거짓 보고 했구만. 그죠?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에다가는 마치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처럼 거짓 보고 했다라고 이순신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두 번째로 그 많은 군함들을, 아니 뭐 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판금대 전투라든지 임진강 전투라든지 용인 전투라든지 그런 큰 전투를 치른 것도 아닌데 그 많던 함대가 더 어디로 사라졌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비겁하게 도망가다가 지금 다 날려먹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순신은 원균을 뭐라고 이제 판단을 하냐면은 거짓 보거나 일삼고
비겁하게 도망이나 다니는 비루한 인간이다라고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또 이순신 성격상 이거는 거의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자, 어쨌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무를 방기할 수는 없었죠. 이순신은 우선 인근 해역을 돌면서 일본군을 소탕하기로 결정을 하고 척후선들을 풀게 됩니다. 정말 참 이순신이 FM이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절대 그냥 안 움직여요. 이순신은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은 척후선부터 푼다는 거예요. 풀어서 일본군을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월 7일 날에 마침내 조선의 척후선들이 옥포 앞바다에서 일본군 선단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일본 수군은 경상 우수영이 와해된 다음에 더 이상 자기들은 막을 조선 수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경상도 남해안 일대를 쓸고 다니면서 분탕질을 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포 포구에는 일본의 대속 군함 30여 척이 정박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군은 경상 우수영이 붕괴된 이후에 자신들을 막을 자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 놓고 느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경계를 게을리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일본 수군도. 그런 상황에서 조선 수군이 출현을 하자 일본 수군들도 약탈을 신나게 하다가 중간에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약탈한 전리품들을 배에 싣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규모 조선 연합함대가 출몰을 하니까 얘들도 이제 적장이 당한 거예요. 응? 조선에 수군이 있었어? 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첫 번째 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야흐로 이순신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과연 이 첫 번째 교전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